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주차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고전 읽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벨카미의 이방인으로 한 3주 만에 나름 오랜만에 다시 고전 읽기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글쓰기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할 때보다는 좀 더 고전 읽기가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쓰는 것보단 다른 사람이 쓴 글이 더 재밌지 않을까?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좀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고전읽기 수업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방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마 이방인 텍스트가 여러분들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결코 강의를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거나 한 번에 이런 내용이구나가 받아들여지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여전히 부조리 문학이라든가 이런 실존주의 문학은 저한테도 여전히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작품이고 또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텍스트로 꼽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한번 후루룩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쯤에서는 과제에 여러분 생각 정리해서 과제 작성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이 강의 영상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 과제가 마감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과제를 작성을 하고 계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반추하고 점검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중간고사 없이 계속 그냥 이렇게 과제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런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험보다는 이게 낫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담 많이 안 드리려고 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크게 무리 없이 잘 따라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주 새로운 고전 우리가 전체적인 고전에서는 6번째 벌써 6번째 고전이고 또 중간고사 이후로도 벌써 2번째 고전에 해당이 되죠. 오늘은 나다니엘 로선의 주홍글씨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재에선 22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교재, 요 부분도 교재에서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주홍글씨는 우리 교재에선 주홍글자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뭐 번역에 따라서 어떤 번역본은 주홍글씨라고 하고 어떤 번역본은 주홍글자라고 하는데 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주홍글씨가 미국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나? 특히 이게 이제 1850년에 발표되었다고 우리 교재에 이렇게 첫 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19세기 문학, 미국의 19세기 문학의 가장 대표적 작품. 미국인들은 우리 그런 뭔가 국가의 자부심인 작가, 자부심인 작품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하지 않았지만 영국 하면 뭔가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어떤 자존심이자 자부심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 좋은 글씨도 미국 문학에서는 어떤 하나의 중심, 자부심, 어떤 상징적인 그런 작품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하고 우리가 영미문학 중에서 몇 가지 꼽았을 때는 꼭 빠지지 않고 꼽히는 그리고 뭐 매시간 저희가 같이 문학 텍스트를 공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주차는 사실은 이방인 같은 경우는 길지는 않아도 제가 이게 중편밖에 안 돼요. 짧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짧아도 굉장히 읽기가 좋거나 잘 읽히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좋은 글씨 같은 경우 재밌어요. 이게 되게 짧지 않고 그냥 장편 문학인데도 전반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좀 재미있고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비밀과 진실과 진실이 이제 가려져 있고 비밀과 거짓말을 통해서 막 구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추리문학을 읽는 것처럼 재미있게 집중해서 잘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정도 여러분 첫 번째 에세이 쓰기 말고 두 번째 에세이도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쓰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전 좋은 글씨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텍스트를 읽었을 때 재밌었던 텍스트가 당연히 좀 좋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추천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 주원 글씨로 같이 수업을 나갈 거고 우리 교재 221페이지부터
이게 226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 안 되죠. 요거라도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신 다음에 우리 강의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 문제로 내드린 것도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해서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라도 꼭 이제 좀 꼼꼼하게 읽고 보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호손의 주어글씨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요것도 하는 빠질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수업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 우리가 꼭 이 텍스트 보면서 생각할 거리들, 요거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요 정도입니다. 오늘 3가지로 오늘의 그 핵심적인 문항들 정리했는데, 그렇지 여러분, 이게 무려 제목이 좋은 글씨란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 가슴에, 이렇게 이 헤스더라는 여자 주인공 가슴에 수를 놓은 거거든요. 주홍시로 A. 주홍색으로 A를 수 놓은 걸 가지고 평생 여기에 달고 사는 거야. 여자 주인공. 그랬을 때 이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의 의미, 상징, 그리고 제가 요 문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과제 문항으로 많이 내는 문제 하나 있잖아요. 제목에 대한 의미들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 소설의 제목이 주홍글자일까? 그만큼 이게 가슴에 새긴 A라는 주홍색 글씨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 해결은 굉장히 필수적이지. 요거를 해석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요거는 굉장히 좋은 글씨 자체가 이 소설 안에서도 상징적인 깊이고 또 가슴에 계속 달고 사니까. 근데 봐봐, 이 헤스더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사실 제가 줄거리도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여러분이 이미 우리 교재를 보셨다면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줄거리가 뭔지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 교재 221페이지죠. 첫 번째 페이지에 대강 나옵니다. 영국,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러니까 헤스더는 영국인인 거야. 그래서 영국인인데 거기에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은 의사와 결혼을 합니다. 일종의 정략 결혼인데 워낙 헤스더네 집이 가난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헤스더를 조금 여유 있는 의사와 결혼시킵니다. 근데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저 해야 되는 연구라든가 아니면 일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제 미국에 와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 거주를 하기로 하는데, 남편이 어린 젊은 부인께 결혼해서 신혼 때 먼저 그냥 보낸 거야. 그러니까 뭐 몇 주 안 돼서 바로 도착하겠죠, 남편이. 근데 어쨌든 먼저 보낸 거죠. 남편보다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터전을 잡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도착하기 전에, 남편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임신을 해서 시간이 1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아이가 아니겠지. 오겠다고 하는 남편은 오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남편이 오기로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남편은 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 외에 혼외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혼 외에 아이를 갖게 된 거지. 그래서 이 간통죄로 헤스더라는 여성이 고발이 돼서 법적 처벌을 받고 평생 간통죄를 저지른 여자다. 그러니까 정숙하거나 이제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 A를 달고 사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아이는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헤스더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건데 왜 자신과 함께 간통을 저지른 남자죠, 아이 아빠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혼자서 그 죄를 다 감당합니다, 헤스더가. 사람들이 계속 추궁해요. 이 마을 사람들도 추궁하고 이제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누구냐, 그러니까 같이 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어떤 당시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을 때이기 때문에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한 거잖아요. 누구냐라고 추궁해도 끝까지 밝히지 않고 혼자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이건 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먼지 하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헤스더를 벌할 수 있는가? 벌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윤리와 도덕의 상관성, 우리가 도대체 이 개인의 윤리가, 우리가 개인의 도덕이죠. 도덕과 윤리의 도덕은 무엇이고 윤리는 무엇인지.
헤스더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는 헤스더에게 막 비난을 합니다. 비난하면서 너가 간통을 저질렀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녀를 계속 따돌리고 또 이제 배척하고 또 손가락 이제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헤스더의 정말 우리가 죄라는 기준이 뭘까? 헤스더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헤스더에 비해서 더 떳떳하고 올바르고 착한 사람이 있는가? 그럼 누가 헤스더를 벌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죄와 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꼭 생각할 거리들, 오늘 생각할 거리들은 더 뭐 제가 매주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이미 저희 중요하다는 말이 안 먹히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호손 대표작들 몇 가지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시 이제 강의 나가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나다니엘 호손이 이제 썼던 작품들 중에, 우리 교재에도 좀 실려 있는데, 교재 226페이지 중에 박공의 집이나, 뭐, 블라이스데일 로맨스, 대리석의 목신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뜨는데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뭐 나다니엘 호손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많이 읽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막 유명하게 읽히진 않고 아마 박공의 집이랑 주홍글씨 정도는 그래도 손에 꼽힐 만큼 그러니까 유명한 작품으로 좀 언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대표작은 늘 우리 교재에서 소개를 해주는 주홍글씨죠. 주홍글씨가 대표적일 수밖에 없는데 박공의 집이랑 주홍글씨 이런 것들이 많이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기는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재에도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저것 많은 작품이 나오긴 합니다. 특히 박공의 집 같은, 그러니까 박공의 집보다는 특히 이 주홍글씨는 나다니엘 호손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호손의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젊었을 때 시절의 호손이고, 이거는 워낙 이 주홍글씨 자체가 유명한 텍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뭐 판화라든가 이런 작품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 상징 그거죠. 이렇게 가슴에 박혀있는 이 주홍색. 제가 그래서 이거 일부러 PPT 화면도 약간 주홍색 배경으로 했는데 그 디테일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홍색으로 박혀있는 가슴에 새긴 주홍 글자. 이게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나다니엘 호손하면 반사적으로 이제 주홍 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해서 호손의 연보. 제가 지난주부터 연보가 좀 한 페이지에 널려다 보니까 작아지는데 뭐 이렇게 연보 쭉 여기까지 좀 연보만 쭉 일단 띄워드릴게요. 생물 연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9세기를 관통하는 19세기 작가다라고 19세기의 미국 작가를 대표를 합니다. 매사추세츠 세일럼 출신이고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인의 후손,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국에서 미국에 건너온 자기 이제 그 나다니엘 호손의 뭐라 해야지 조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조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조들도 바로 윗대 선조들도 이미 이제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인 거죠. 이게 이주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백인들은 이런 영국인은 유럽에서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래서 나다니엘 호손도 그 계보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의 조상 중 한 명은 세일럼 마녀재판 당시 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이 주홍글씨를 바른 이런 헤스더가 마녀재판의 일종의 희생자인 거지. 근데 그 나다니엘 호손의 쉽게 얘기하면 그 조상도 한 명도 이렇게 실제 이렇게 여성을 마녀 재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조금 복잡한 자기도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 죄책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반영해서 소설 일곱박공의 집에서 사악한 판사 집안에 내려진 저주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의 선조든 조상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책임감을 조금 드러내는 내용의 글을 쓴 거지.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한 사람을 마녀 사냥했던 실제로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를 선조로 모신 가정이었으므로 청교도의 사상, 생활 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왜? 이게 직접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일곱 박공의 집도 그렇고 주홍글씨도 그렇고 이렇게 과도하게 청교도적인 사상이나 공동체적 사상을 강조하는 그런
배경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시대적 배경을 담아낸 소설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호손의 경험담,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담보다는 그런 집안이라든가 어떤 혈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런 그 여러 가지 응축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세대에서 응축된 그런 경험들을 좀 담아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정성 있는 글이 나왔다라고 평가를 받긴 합니다. 1825년 보든대학교를 졸업하고 1828년 최초의 소설 판쇼를 출판했으나 뒤에 회수를 다시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썼지만 완성도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다시 회수를 했대요. 그리고 1839년 경제적 불안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스턴 세관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계속 문학을 해서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게 이렇게 계속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정함이 있어서 세관에서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처럼 근무를 하면서 조금 안정된 수입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 이게 아까 여러분 이거 오탑니다. 1950년이 아니라 1850년이죠. 죄송해요. 갑자기 다 1800년이다가 여기만 1900년인 게 이상하지? 자, 그래서 이거는 1850년 그의 대표작 내가 이걸 1800으로 고치려고 잘 안되네. 그의 대표작 그 주홍글씨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발표를 한 게 19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소설. 지금까지도 미국인들이 19세기 미국 소설 하면은 주홍글씨를 떠올릴 만큼. 그리고 1850, 그 다음 해에 일곱박곡이집. 이것도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1953년 영국의 리버풀 영사로 부임했으나 그 후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그 여행지에서도 글을 씁니다. 그는 청교도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선조가 저지른 잘못이죠. 어떤 그런 그 부조리들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평가를 받았으며 도덕적 종교적 죄악에 빠진 사람들, 자기 중심적이고 고독한 사람들의 내면 묘사. 그래서 그들이 어떤 법이라는 기준에서 법이라는 이름 하에 배척받던 소수자들.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죄값을 뒤집어 쓰고 대신 마녀 사냥이 그런 거잖아요. 그 조직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의 심리를 잘 묘사하는 그런 소설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호손의 이제 연보, 우리 책에 있는 거 말고도 조금 더 제가, 이제 정보를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 정리해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읽고 이제 봐야죠. 제가 줄거리는 한 페이지에 정리가 될 만큼, 이게 굵은 줄거리를 정리하면 사실 이게 답니다. 17세기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간음 혐의를 받은 피고 헤스터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이제 20대 초반 중반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인데, 남편이 없어. 아직 남편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임신을 해서 아이가 생기는데, 그래서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임신이 된 상태에서 이미 이제 재판을 받고 교도소죠. 이렇게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감옥에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가면은 이제 헤스터에게 재판이 열립니다. 판사들은 헤스터가 가늠한 남성이 누구인지 묻지만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숨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군지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아이가 뱃속에서 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나올 때까지도 끝까지, 그리고 아이가 성장을, 이 소설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어린아이가, 이거 진짜 막, 애기였다가 어린이가 될 때까지 쭉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끝까지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자, 이제 나와서 그러면 남편한테도 버려주고 어쨌든 이렇게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딸과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바느질을 하는데 워낙 바느질 실력이 뛰어나. 그래서 바느질을 하면 삭바느질을 해서 펄과 단둘이 먹고 사는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실력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서 가슴에 단 A라는 글자가 이게 수치와 어떤 죄악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예쁘게 A를 바느질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게 수치와 죄악의 상징인지 아니면 뭔가 더 성녀처럼 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을 만큼 너무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거지. 근데 이렇게 어렵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하면서 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주변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는 식량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도와주면서
그녀의 도움을 받은 이웃들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녀를 이제 범죄자 취급을 하니까 정말 그녀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녀가 도와줘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사람들조차도 그녀를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에 반해 딤스데일은 겉으로는 이제 딤스데일은 목사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예전에는 봉건제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앞에 우리가 그 작가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 청교도 문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문화가 강했는데 금기가 강한 거죠. 근데 그 지역의 교구라고 하나 지역 목사인 딤스데이라는 젊은 목사가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개신교 목사로 행세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에 계속 시달립니다. 그 한편 헤스더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덕망을 받고 어떤 존경을 받는 그 지역 목사인 거야 딤스데이는. 한편 헤스더가 죽은 줄만 알았던 전 남편 칠링워스가 돌아와서는 헤스더의 죄를 짓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근데 여기서 점입가경인 거는 원래 남편이었던 결혼했던 그 의사 있다 그랬잖아요. 의사가 이 마을로 돌아와서 계속 추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유 날 두고 바람을 펴고는 버리고 가서 다른 삶을 살면 차라리 낫겠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그녀의 주위와 그녀가 낳은 딸의 주위를 맴돌면서 떠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그녀와 같이 그 잘못을 저지른 남자를 찾아내겠다는 그 집착 일념으로 계속 그녀의 주위를 맴돕니다. 딤스데일에서 몇몇 수상한 점을 발견한 칠링워스는 그를 점점 의심하게 됩니다. 마침내 헤스더와 딤스데일은 도망가기로 결심하지만 그럼 여러분 눈치챘죠? 헤스더와 함께 아이를 낳은 남자가 바로 이 목사인 딤스데일이었던 거죠. 결국 딤스데일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끝까지 딤스데일은 속입니다. 자신이 이제 아이의 아빠인 걸 속이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자신이 그 죄책감과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숨을 거두면서 끝나죠. 하지만 헤스더는 자신이 처음에 죄값을 다 받고 오히려 헤스더는 점점 삶을 회복해 가는데 딤스데일은 점점 뭔가 죄책감에 좀 시달려가는 그런 서로 대조적인 관계가 나옵니다. 지금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등장인물 좀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흐름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죠. 헤스더 프리는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몰락한 영국 가문의 딸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몰락하다 보니까 조금 딸을 부유한 좀 그래서 잘 사는 의사에게 마치 이제 팔듯이 원하지 않는 이유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헤스더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한동안 칠링워스와 함께 암스테르담에서 체류하다가 남편의 계획에 따라 남편이 먼저 우리 미국에 가서 정착을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이제 예전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나 판단, 결정권이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 인형의 집도 같이 공부했지만 그래서 남편이 그냥 거기 가서 살자라고 하니까 했어도 그냥 그 말을 따라서 가서 살기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해서 남편이 먼저 어디에서 이제 정착을 해놓고 있으면 내가 금방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따라오지 않자 동네 목사인 딤스데일이라는 젊은 목사, 그러니까 잘생기고 건장한 젊은 목사가 있는데 헤스더는 처음부터 이미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어떤 혈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젊은 목사인 딤스데일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연애한 끝에 사생아인 펄, 딸 이름입니다. 펄을 낳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통 여성은 아무래도 임신을 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임신한 거 들통나지만 그래서 헤스더는 죗값을 받는데 끝까지 헤스더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딤스데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지 않죠. 처벌을 받은 이후에 몸가짐을 조심히 하면서 선행을 평생 아이를 키우고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키우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집중해서 삽니다. 그래서 점차 동네 사람들의 평판 또한 처음에는 막 다들 헤스더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마녀처럼 그녀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좀 이러다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평판이 개선이 되면서 다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그럼 딤스데일 이제 아이 아버지죠. 딤스데일 목사는 아서 딤스데일은 이 당시 신망받는 보스턴에 이제 막 떠오르는 젊은
목사 뭐 이런 경우죠. 펄의 친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한 뒤에 이 사람도 이제 일단 옥스퍼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영국 출신인 거죠.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국에서 건너와서 새롭게 터전을 미국에서 잡아가고 있었던 즈음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학한 뒤 뉴 잉글랜드로 건너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작중에서는 이마가 넓은 수려한 외모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또한 심약하며 잘 놀라는 성격, 약간 그러니까 소심한 성격으로 나오는 거지. 묘사되어 헤스터가 본작의 초반부터 죄가 드러나 처벌을 받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헤스터는 첫 장면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딤스데일 목사는 그러니까 딤스데일 목사는 나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고 줄곧 죄를 밝히지 못하다가 23장이니까 뒷부분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차라리 속 편하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아예 가슴에 A를 달고 죗값을 받는 헤스더는 그 뒤로 점점 더 당당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멋있는 인간으로 성장을 하는데, 역으로 딤스데일은 그 죄책감 안으로 계속 삭히고 있으니까 점점 아프고 병약해지고 좀 말라가고 그러면서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23장에 가서 이를 고백하는 점이 헤스더가 오히려 대조되는. 그래서 오히려 헤스더는 역으로 많은 사람들의 평판들을 통해서 성녀처럼 극복이 되면서 더 멋있게 성장을 하는데, 딤스데일은 오히려 더 쇠락해가고 결국은 실패하는, 죽고 말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두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왜냐면 원래 이제 이 헤스터 프린의 남편이자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의 씨앗인, 왜냐면 다시 이제 아내가 바람을 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끝까지 두 사람을 추적해가는, 그러니까 그게 긴장감을 높이는, 그게서 소설에서는 꼭 필요한 캐릭터긴 하죠. 로저 칠링워스는 학식 있는 의사로서 본디보다 싹싹한 성격은 아니었으나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해서 처벌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난 뒤로는 그 공범자를 찾아내서 비밀스럽게 복수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그래서 근데 중간쯤에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딤스데일 목사인 걸 모르는데 칠링워스는 눈치를 채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수하냐면, 헤스더가 간통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퍼뜨리거나 이들을 대놓고 못살게 굴거나 또는 이들을 보스턴에서 쫓아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보통 우리가 잃었을 때 그 바람핀 간통한 사람의 남편이나 부인처럼 막 슬퍼하고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막 흥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용하고 치밀하게, 그래서 비밀스럽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오로지 헤스더의 정부, 이렇게 숨어있는 그 딤스데일이죠. 그 남편이 누구인가, 그 바람핀 대상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서 비밀스럽게 복수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복수기와는 복수기라는 표현이 약간 예스러운데 확연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방식의 복수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헤스더의 남편인 것을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자기가 헤스더의 남편인데 부인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게 창피해. 그럼 창피하면 쿨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쿨하지 못해. 그래서 복수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조금 숨어서 복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약간 좀 집착적이고 집요한 캐릭터입니다. 자, 그리고 펄은 헤스더가 이제 나중에 헤스더의 삶의 이후인 헤스더가 낳은 딸 이름입니다. 간통으로 낳은 사생아 이름인데, 외모는 헤스더를 닮아서 예쁘지만 뭔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평범한 애기들이랑 다른, 또래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때로는 어머니조차 곤란하게 하는 등 이상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작중에서 헤스더의 곁에 있으면서 헤스더에게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계속 헤스더 주변을 맴돌고 그러니까 애기가 뭐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오히려 주변 어른들을 긴장시키는 23장에서 그래서 이제 친아버지죠. 딤스데일이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고백한 뒤로는 딤스데일의 입술에 키스함으로써 펄이 키스를 해줍니다. 이런 이상한 성정을 떨쳐내면서 이제 그러니까 묘하게 비밀로 가득 차 있는 아이 같다가 이제 딤스데일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이제 정상적인 아이처럼
이 책에서는 죄에 대한 어떤 신의 처벌처럼,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둘이 간통을 저지른 걸 사실 세상이 모르겠죠. 근데 이 아이는 신의 선물이자 신의 처벌이자 뭔가 이런 복잡한 그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헬스더에게는 이 아이가 나중에는 삶의 이유이자 낙이자 축복처럼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캐릭터.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 그러니까 이게 장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이 굉장히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장인물만 정리를 잘 해도, 어떤 내용인구나, 아니면 이러이러하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구나를 잘, 이제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뭔가 나머지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딤스데일의 어떤 선배 목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들 다 약간 전형적인, 그러니까 헤스더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비난을 하고 또 헤스더가 자신들을 도와주면 약간 복잡한, 저렇게 나쁜 여자는 가슴에 A를 달고 산 나쁜 여자인 줄 알았는데 또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자신들을 돌봐야 되는 교급 목사라든가 뭐 부자 유지들보다 더 좋은 마음으로 자신들을 도와주는 헤스더를 보면서 마음을 좀 열게 되는 그런 동네 사람들의 어떤 그 전형적인 모습, 이런 것들도 군중심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기서는 세심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했다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우르르 쫓아서 비난했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또 선행이나 좋은 모습들 보면서 뭐 꼭 그런 사람은 아닌 것보다, 이런 전형적인 어떤 군중심리나 대중심리가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잘 묘사가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소설의 장점이자 특징, 이 소설의 어떤 핵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면 나도 그냥 그렇게 휩쓸려서 평가하지만, 그래서 대중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이해를 하거나 알아보려고 한다기보다는 다른 대중들의 심리에 우르르 몰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헤스더가 좀 착한 일을 할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네가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 라고 좀 배척하고 선입견을 갖다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대중들 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소설의 좀 생명이자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많이 평가가 되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4명만 일단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그런 대중적인 거나 군중적인 묘사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텍스트를 보시게 된다면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인물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주홍 글씨에 대한 설명은 2차시 영상에서 1차시 영상 마무리하고 2차시 영상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